농지연금은 논밭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수원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밭 과수원으로 농지연금을 꿈꾼다면 경매로 어떤 물건을 보시면 좋을까요? 음? 그린벨트를 보면 좋겠죠. 예, 그린벨트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대로 낙찰받는 게 아니고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매보다는 공매 쪽이 인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음, 우리 회원님이 저 때문에 진짜 월 150 벌게 생겼잖아. 갑자기 자다가 떡이 떨어진 거야. 이건 완전히.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뭐 이거저거 상담하시다가 음, 멘토님 제가 이런 땅이 있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겠죠. 별로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버스 정류장 앞이고 거기 뒤에 이렇게 얕은 이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건지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땅 바로 옆에 그 비오톱 1등급 땅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땅 앞에도 원래 논밭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세교동 알죠? 세교동 강남구 네, 그쪽인데 그 앞에가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개발이 되면서 우리 땅 앞에서 잘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것 중에 요만큼 혜택을 본 거예요. 한 몇 평인가? 10평인가? 뭐 그 정도는 보상을 받으면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그 정도 보상받은 걸로. 예. 그래가지고 이게 봤는데 음, 바로 옆에 비오톱 1등급 땅이 붙어요. 비오톱 1등급은 뭐예요?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도록 영원히 거기는 개발하지 말어 라고 정한 땅이에요. 그죠? 자, 그런 대규모 땅이 우리 땅 옆에 바로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땅은 앞으로 어, 재개발을 꿈꿀 수 있는 땅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땅이에요? 포기해야 되는 땅이야. 왜요? 그 비오톱 1등급은 절대로 개발하지 않거든요. 어떤 정부, 정말 집이 모자라도 절대로 그 땅은 풀어가지고 재개발이 안 이루어져. 얼마 전에 그 소녀시대 기획부동산 당한 그 토지 사건, 그 부모님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뉴스 떠들썩했잖아요, 작년에. 그것도 비오톱 1등급 땅 아니야.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비오톱 1등급 그것만 볼 줄 알았다면 누가 그런 걸 투자하냐. 아니,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아이고 그냥 옆집이 한다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다 한 거야. 또 연예인이 또 한다니까 다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톱 1등을 조심하시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회원님이 그 땅이 살짝 임야처럼 보이는데 임야가 아니고요. 그게 전이었어요. 전. 예. 그린벨트예요. 자, 그러면 거기 뭘 해야 돼요? 경작이 필요합니다. 경작이. 예.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요. 누가 할 수 있게 이거를 렌트를 해줘도 되겠죠. 어. 왜냐면 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도심 생활에 지치신 분들이 옛날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분들이 뭐 1년에 20만 원 뭐 이렇게 50만 원 세 이렇게 주면서 뭐 자그맣게 이렇게 몇 평 해가지고 그거를 농사 짓고 그러니까 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주말에 이제 지인들하고 주말 농장처럼 그렇게 살짝 이용하면서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오손도손 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영도 하면서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시지가를 찾아봤어. 공시지가를 검색했더니 무려 5억 5천 가량 됩니다. 야, 그거를 여러분 농지연금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통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좀 높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공시지가만 해도 5억 5천이야. 근데 보통 이제 한 9억이라고 봤을 때 월 한 300 정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최대 맥스가 300인가 그럴 거예요. 음. 옛날에는 65세 이상 신청 가능했는데 이제 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물론 영농 경력이 여러분들이 5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음. 다행히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경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고 심사받고 이러면 되는 거지.
대출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상속받고 뭐 이랬던 땅이어가지고 대출 이런 거 없대요. 그 당시엔 되게 쌌던 땅이었던 거지. 근처가 개발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땅의 가치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렸던 땅인데 어머나 처음 들은 얘기인 거야 이거. 어? 제가 그 신청하면 못해도 150만 원 정도 월 팔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 150만 원 정도씩은 무조건 들어오는 그런 땅인 거거든요. 어, 어. 예, 여러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괜찮지. 얼마 전에 그 농지연금 맞나? 주택연금이었구나. 주택연금을 받다가 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그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이 연금 제도가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매 물건을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그 집을 가지고 한 1억 얼마짜리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을 가지고 보니까 한 십몇 년 이거를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 집을 상대로 얼마가 이제 책정이 되면 그 돈은 여러 번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걸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뭐 얼마씩 계속 받으셨겠지. 예, 근데 이 집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예, 원래 집의 가치보다 만약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생각보다 덜 받았어. 덜 받았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집을 자식들이 뭐 그동안 받았던 돈을 우리가 토해내고 가져가 가든가 아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해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이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것도 상속되니까 너무 그동안 받았던 거 다 토해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응? 그냥 이렇게 경매로 털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 배웠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집 하나 정도 있으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콩닥콩닥 싸우면서 형제간에 이렇게 막 또 다투면서 이렇게 나중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택연금이든 뭐 농지연금이든 이런 걸 신청해서 꼭 받을 수 있게 해드려 주세요. 예? 그거 그 요만큼 있는 것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예? 알겠죠? 자,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나양님의 농지연금은 논밭만 되는 건가? 요거 하나 물어봤는데 내가 또 오바를 해버렸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예. 그분은 어머 어머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죠? 괜히 모르고 있다가 응?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집에 대출 없는 분들. 야, 얘 진짜 예. 집이 뭐 예를 들어 한 15억이야. 대출이 10원도 없어. 난리 난데. 우리 아빠 난리 난데. 이거 건드렸다가는 뭐 그냥 우리 애기 아빠 그냥 눈 뒤집어진대. 예? 아, 왜 그래? 왜 그래? 부자들은 다 대출이 많아요. 예? 그 대출을 다 잘 이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 저 또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대출을 그렇게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이거를 내가 대출 물론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만 할 줄 안다면 아유 너무 윤택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삼성도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갖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다 큰 모든 기업들은 대출이 다 어마어마해요. 그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하고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줄 아니까 예, 이렇게 은행 다니면서 싸바싸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엄청난 대출들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음, 어쨌든 뭐 이 얘기까지 왜 나왔어? 어쨌든 그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셔. 네, 그래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경매 개시 결정 후 소유권 이전되어 있던데 낙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처리할 필요 없어요. 경매 개시가 결정이 등기상에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떤 권리가 붙어 있더라도 그 권리는 절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이는 이거 말고도 더 할애비보다도 더 위대한 뭐가 있더라도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왜요? 분명히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여기 분명히 등기에 권리를 올려놨는데 써놨는데 예,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다? 예, 법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렇게 전입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된다님, 아이디 좋네요. 멘토님, 지분 물건은 아니고요. 빌라인데 소유주가 10명인 물건인데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고 만약 낙찰받는다면 소유주들을 다 만나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소유주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정 대화 안 되고 뭐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보통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집에 안 살면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강제 집행하면 돼요. 예. 물론 약간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어때요? 난 만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요정님, 비 오는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진짜 약간 비 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원창표님, 요즘 경매시 갭 투자 시 전세보다 반전세 반월세가 더 잘 나가는 추세인데 상관없나요? 상관 있죠? 예, 그만큼 반전세밖에 못 놓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금이 경매시 갭 투자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아무래도 몇천만 원 묶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리스크까지 고민하면서 입찰을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세가 안 나가긴 하지만 3억짜리였던 전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에 놓겠다 그러면 진짜 전세가 안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현실적인 전세 그렇다면 얼마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가격을 겨냥하면서 경매시 갭 투자를 바라보면서 입찰을 준비하면 문제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요정님, 비 오는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했고요. 9214님 안녕하세요. 사천호야님, 네. 한희준님, 안녕하세요. KKK님, 안녕하세요. 재테크 여신님,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갔다면 문제없는 물건이죠? 당연하죠.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이분이 했든 안 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면 의미가 있고 대항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예, 무조건 우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다. 예, 그래서 고로 이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김인수님 사건 번호를 갑자기 얘기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어렵겠죠? 자,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8가구입니다. 위반 건축물이고 건축물 대장상 12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낙찰받아도 될까요? 이행강제금은 이미 끝나지 않나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이행강제금은 뭘까요? 19년 4월 이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것들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뭐요? 국민평수 85제곱미터 미만으로 위반한 것들만 이행강제금을 5년 내고 안 내도 돼요. 자, 근데요. 두 가구인데 이걸 8가구로 쪼갰으면 85제곱미터를 넘었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거는 12년도에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게 부담이 된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월 수익에 비해 이 월세에 비해 예, 내는 돈이 더 크고 부담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 부분도 올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내년에도 10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사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어느 정도 냈는데 현재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입찰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좋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두 가구를 쓰면 위반 건축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괜찮겠지만 실제로 이분도 잘 몰라서 두 가구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땅이 부족해서. 근데 막상 해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가 안 나가. 세가 나가도 큰 의미가 없어. 돈도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동네는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원룸으로 해야 돈이 되는 동네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걸 두 가구로 만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항상 제가 말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조사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완모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듣네요. 찾아뵐게요. 사랑나무님, 안녕하세요. 강진이. 에헤라고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헤라고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메토님,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 이후에 전입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한 내용과 맥락이 같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 왜 법원에서 이거를 경매 물건으로 진행하기 전에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먼저 딱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응? 그것부터 올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야? 지금 법원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집을 가지고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 위험한 물건이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올려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처분을 기다리는 재산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해 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까봐 해놓은 거잖아. 하지 마. 라고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들어와도 인정이 안 돼요. 자, 황인정님, 신축 건물 옥상 부분은 다락으로 변경했으면 하고 질문이 날라갔어요. 자, 바로 있네요. 이행강제금을 내나요? 그게 있어요. 이제 신축 건물인데 이 다락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올린 건물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만들면 안 되는데 추가로 그냥 만든 집들도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이거는 저 위반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양말리님 안녕하세요. 게으른 빌딩 부자님 안녕하세요. 파토너님 네, 김하늘님 낙찰 후 생애 최초 대출이 늦게 나올 경우 잔금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에? 자, 낙찰 후에 생애 최초 대출이 늦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늦게 알아봤을 이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대출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봐야 돼요. 예, 은행 가서 자서도 이렇게 쓰고 작성하고 예, 왜냐하면 내가 작성하고서 며칠 있다가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움직여야겠죠. 생애 최초 대출이 늦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시죠? 잔금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그죠? 대출을 받아야지 잔금 마련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2월 25일까지 잔금 납부를 해야 돼. 그죠?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집을 못 갖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날짜를 넘어서 내도 됩니다. 넘어서 내도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자가 붙어요. 하루당 이자가 붙어요. 그것만 감안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냐? 요게 만약에 차순위 매수시 내가 낙찰을 받을 때 1등이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2등인 어떤 사람이 저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등이 잔금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바로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분위기 봐가지고 내가 2등이야. 1등인데 이거 대출 안 되는데 저분 그거 알고 들어왔을까? 금액 세가지고 저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2월 25일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었을 때는 2월 2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돼요. 그 날짜 넘기는 순간 차순위도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눈앞에서 그냥 코베이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토요일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